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경쟁자들, 이게 이제 이 책의 결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스타일이 트럼프와는 다르죠. 트럼프는 정면 공격형이라고 하면 바이든은 연합을 해서 견제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다자 외교를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직설적이고 정상끼리 만나서 그랜드 바겐, 그 빅딜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일부러 충돌할 필요가 없지만 극도의 경쟁은 있을 것이다. 중국이 룰을 어기면 끝까지 가서 중국의 행동을 바꾸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혼자 하지 않고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같이 연대해서 다자주의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아니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면 디모크라시의 D자도 없는 사람이다. 어디에? 그의 뼛속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esn't have a democratic small d born in his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뼛속에 민주주의의 D자도 없는 사람이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공산당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국제 규범을 어기고 직접 재산권을 가져오고 환율을 조작하고 이런 나라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극도의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나 다를까 두 정상이 첫 전화통화를 하는데 아주 상당히 긴장이 높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행위에 대해서 난 무력을 표한다, 이렇게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런데 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냐, 홍콩, 대만, 신장 이거 중국의 내정이라 개입하면 안 된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내세우는 지도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민주주의는 인권이다, 법치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중국은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나는 신냉전에 반대하고 디커플링에 반대한다. 신냉전은 이미 탈냉전 시대에 다시 냉전을 일으키는 거고, 디커플링은 떼어내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호 의존을 하고 있는데 중국을 견제해서 떼어내는 거, 이거는 반대다. 디커플링에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인식이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고, 또 그것은 경제의 지수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일자리를 살려야 되고, 중국은 지금 중국 경제가 6% 7%로 가지 않으면 그냥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을 안고 있어서 서로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평행선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했는데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표가 모여서 설전을 했는데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미국의 외교를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죠. 규범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없으면 그러면 결국 힘이 정이냐, 국제 정치를 힘으로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하면 승자가 다 차지하는 거 아니냐, 또 우리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의 양재측 국원이 중국 내정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만 미국 민주주의도 별볼일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미국 민주주의 심각하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이렇게 대놓고 양국의 고위급 대표가 서로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난하고 이런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에 가치적으로 볼 때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골이 깊게 파여 있는 거죠. 최근에 시진핑 주석의 행보를 보면 그러한 그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금년이 공산당 100주년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데 시진핑 주석이 어디를 갔냐면
옛날에 마오쩌둥이 일하던 종란하이라는 그 사무실에 가서 그 국가주석, 옛날에 마오쩌둥 국가주석의 유산을 둘러본다.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만들어야 되고 붉은 핏줄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붉은 핏줄, 홍색 혈맥,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공산주의의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66년에 마오쩌둥이 그 홍위병 집회를 가졌던 그때 그 바로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마오쩌둥 때문에 본인의 집안이 다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2세가 다시 한 바퀴를 돌아와서 마오쩌둥의 문화유산으로 다시 돌아간다.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외세가 우리를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거다. 이제는 절대 다른 나라에게 유린당하지 않겠다. 기고만장한 설교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거의 선전포고하다시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동맹이고 또 같이 동맹이고 중국과는 최대 경제 파트너고 바로 옆에 붙어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국익도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또 어떤 규범이나 이런 차원에 추가해서 기술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죠. 과거에는 미중 간의 그 갈등은 군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드 파워의 대립이었습니다.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전투기, 군함, 전차, 군병력 이런 것들이 소위 하드 파워의 군사력인데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이것이 파라다임이 바뀌어서 이제는 반도체, 인공지능, 5G, 6G, 무인기, 드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을 반도체와 인공지능과 통신과 드론과 양자 컴퓨팅으로 치르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잘 알고 계신 통신기술만 해도 중국이 5G에서 먼저 가니까 미국은 6G에서 먼저 가겠다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잘 아시는 애플, 구글, 시스코, 인텔, 퀄컴 이런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10개 기업들이 6G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절대 중국에 뒤질 수 없다.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 21세기에 미국은 중국한테 추월당한다. 이런 위기의식이 아주 대단히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의 화웨이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잘 나가는 정보통신 회사인데 우리가 화웨이에 우리나라 반도체를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2%를 팔고 SK하이닉스는 11.4%. 상당히 아주 큰 부분이죠. 또 디스플레이 부동칩도 이게 만약에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 미국이 우리 기업들도 같이 제재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LG U+는 5G망의 30%가 화웨이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못 쓰게 되면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고 우리가 팔던 반도체를 다른 데 팔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화웨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한없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이것이 이제는 세계의 국력과 경쟁력을 상징하는 전략 물자가 되겠습니다. 반도체의 경우는 대만과 한국을 합해서 43%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의 거의 43%를 이 조그만 섬나라 대만과 우리 반도국가인 한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없으면 자동차는 못 만들고 비행기도 안 되고 항공모함도 못 움직이고 잠수함도 못 움직이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경쟁력
여기에 필수 핵심 전략 장비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배터리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어서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으면 자동차 출고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기업도 그렇고 배터리가 모자라서 지금 자동차 출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기를 쓰고 쫓아와서 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서 한국을 능가한다. 이렇게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히터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 미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토류를 만약에 금수 조치를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수출을 막으면 히토류를 써야 하는 그 나라의 산업 발전이 정지가 되게 됩니다. 엄청난 그 피해를 입게 되고 경제 발전 자체에 커다란 차질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히토류도 없죠. 그 다음에 석유도 나지 않죠. 그리고 남북이 갈려있죠.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인재, 사람. 여기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국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법으로 싸운다. 그래서 반도체나 인공지능 이런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핵심 산업 기술의 개발과 생산에 2,500달러를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6G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청정 에너지라든지 또는 바이오 헬스 이런 분야에 전폭적인 획기적인 기술 개발 투자 비용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상원에서 통과되고 이제 하원에서 8월 달에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그것은 외국에 부당한 제재 조치를 주는 거다. 특히 중국 기업이나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에 불이익을 주면 중국법을 근거로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경우는 이런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는 기술을 가진 중국 기업과 상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대중국 견제법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점점 한국이 설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대만 해역, 중국은 원차이나라고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만, 홍콩, 신장, 미국 이거 다 우리 원차이나다. 근데 대만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우리처럼 시장 경제를 하고 있고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인권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나라인데 이것을 중국이 위협하거나 군사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대만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 반도체 22%의 그 경쟁력을 무너뜨릴 경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래의 석유 산업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 TSMC,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rporation. 이 TSMC가 미국한테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차관이 대만을 가고 TSMC 회상을 초청해서 대만의 총리가 같이 앉아서 전략을 짜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의 학장으로 초대 학장으로 있는 브리안 앨리슨 교수는 제가 유학 시절의 지도 교수입니다. 이분은 원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이런 반도체 경쟁력과 또 중국의 원차이나 그런 그 정책 때문에 미국, 중국 분쟁이 실제로 대만 해역에서 충돌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대만 해역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남의 일처럼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가 깨지고 거의 그 전쟁 분위기로 가는 위기와 공포가 조성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으려면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만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잘 설정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조금 멀긴 합니다만 남중국해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거기에 구단선을 설정을 해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그 앞에 있는 그 바다를 중국의 바다다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군함들이 들어오고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는데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왜? 이 지역에 모든 전략 물자들이 다 통과하고 있고 전 세계 무역액의 3분의 1이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중국이 통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지나가는 전략 물자들이 중간에 만약에 차단이 됐을 경우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중국해를 지나야 동중국해로 해서 한 번 들어올 텐데 여기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오는 사활적인 전략 라인이 차단이 되버리면 우리나라 경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남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남중국해의 항해와 그다음에 항공의 자유 이런 키워드가 핵심 단어들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가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미중 간의 지정학적인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는 걸 거꾸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냐, 어느 나라가 한국에 더 중요한 나라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77.7%가 미국이 중요하다, 12.7%는 중국이 중요하다, 그리고 9.6%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4,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77대 12 이렇지 않았습니다. 뭐 6대 4, 5대 5 이런 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안보면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안보면에서 어느 나라가 중요하냐 이렇게 했더니 75.9%, 76%가 미국이다. 중국은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제에서 그러면 한국의 앞으로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느 나라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70% 이상이 미국이다. 중국은 19%. 이게 이제 전경련 여론조사입니다. 그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안보와 경제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히토리. 이것은 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전략 물자인데 그게 없으면 안보가 안 지켜집니다. 따라서 어느 게 경제고 어느 게 안보인지 이걸 경계를 짓는 그 경계 자체가 허물어졌다. 그리고 미국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다시 동맹으로 돌아오고 중국이 이렇게 권위주의 정권으로 계속 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인식을 보면 지난번에 사드 문제가 있고 나서 중국이 보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현대자동차가 반토막이 나고 세일즈가, 롯데마트가 문을 닫고 삼성전자도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 문화, 한국 드라마, 게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한복과 김치까지 중국이 다 원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북공정까지. 원래 한국은 중국의 변방이었어. 그러니까 한국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81% 한중 관계 이거 아직 나쁘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조사한 거는 75%가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우리 한국 국민이 국가별 호감도를 보면 미국이 10점 만점에 6.4, 일본이 3.7, 중국이 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
우리 한국의 2030 세대의 인식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가장 호감이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북한이 29.5%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이렇게 나왔는데 20대, 30대한테 물어보니까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미국, 북한, 일본, 중국. 그래서 어쨌든 젊은 세대는 중국이 지금 계속 가장 낮은 호감도를 가진 나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여론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지역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쿼드라고 하는 협의체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이것은 말하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안보적인 협력을 위한 하나의 전략적 협의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시대에 들어서 똑같은 코드인데 접근하는 시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안보적으로 중국을 견제한다? 그것도 물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과 법치다. 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민주주의의 연합체가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한국도 물론 초대가 되겠습니다만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받을 수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당 독재, 전체주의, 권위주의 정권 이런 나라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네 나라가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를 엮어보니까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에 앞으로 지역 질서를 선도해 갈 수 있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의 GDP를 합하면 전 세계 GDP의 약 35%,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 네 나라랑 무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거의 중국과 맞먹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무역이 한국과 이 네 나라가 하고 있는 무역과 거의 맞먹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쿼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처음에 쿼드가 구상이 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구상이 됐지만 그것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연합체가 돼서 중국도 민주주의를 하면 들어올 수 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중국이 뭐 당장 민주주의를 할 리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가치의 최우선순위를 놓고 쿼드에 대한 그 시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해봤습니다. 쿼드에 참여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중국이 이야기하는 1대1로 Belt and Road 이니셔티브 여기에 참여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61%는 쿼드에 참여해야 된다고 나오고요. 35.6%는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약 2배 정도 쿼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론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상당히 민감하지만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그 모든 바깥에서 나라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들을 소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식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G7에 초대받은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G7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일곱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일본,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인데 여기에 한국이 초대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서 G7 정상들이랑 같이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죠. 처음이죠. 근데 그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인권, 대만 해역, 그 다음에 코로나 조사를 하겠다.
코로나19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게 터진 건지 이걸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거기에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암시는 어쨌든 중국 우한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갑자기 전 세계로 퍼진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다음에 또 제2, 제3의 코로나가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규범을 안 지키고 또 강압 외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토가 열렸습니다. 나토는 아시다시피 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맺은 집단 그 안전보장 체제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똑같은 성명이 나왔습니다. 중국을 국제 질서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다. 그리고 우주, 사이버, 해양에서 책임있게 행동하라. 그리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라.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 CVID라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그런 이니셜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CVID라는 말을 안 씁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 얘기는 뭡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비핵화해라 그 얘기죠. 남한이 무슨 핵이 있습니까? 미국의 핵 우산을 치워라 이런 얘기죠. 미국의 핵 우산을 치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공산화 전략에 아주 유리한 상황이 조성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북한이 자꾸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부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한반도의 비핵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CVI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것이 문제 해결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안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경직된 접근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또 트럼프 시대처럼 김정은을 갑자기 만나주지도 않겠다. 우리는 실용적으로 조정된 대북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하지만 억제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이걸 지금 공이 북한으로 넘어왔는데 이 공을 받아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지금 북한은 완전히 꽁꽁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이유는 코로나가 들어오지 말라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입니다. 북중 무역이 지금 봉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북한 경제가 치명타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거기다가 만성 경제난, 식량난, 홍수, 가뭄, 국제 제재, 거기에 코로나 봉쇄, 4년 초과입니다. 6년 초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정일이 나와서 국가와 인민의 커다란 위기다. 근데 이 위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책임 간부들이 태업을 하고 사보타지를 해가지고 중대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내가 숙청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지금 숙청이 됐습니다. 북한의 인민들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칭송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의하다가 잡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군량비를 풀어주라고 인민들이 지금 먹을 쌀이 없는데 그럼 군대에서 가지고 있는 군량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풀어주라고 했는데 군량비 100여 명을 허위 보고한 간부가 있어서 숙청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량비가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없으니까 없다고 한 건지 있는데 군대에서 이걸 허위 보고한 건지 이건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군량비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금 바깥으로 탈출구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지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동안에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갔는데 좀 요즘에 상당히 체중을 줄여서 수척해졌다.
헌신적으로 인민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수척해지고 참 너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막 TV에 보면 울고불고 하는